지난봄 수해 때 구휼미가 백성에게 닿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죽은 자는 맹세가 필요 없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오늘 밤 여기서 없어지면 이 일은 영영 묻히는 거야. 갑자기 들리는 굵고 낮은 목소리에 놀란 분이는 담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관아 근처 창고에 문서를 갖다 놓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횃불빛에 드러난 얼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참봉이었다. 땅도 많고 종도 많고 현감도 그의 눈치를 본다는 바로 그 최참봉. 그 앞에 무릎 꿇린 젊은 사내가 있었다. 분이가 아는 얼굴이었다. 고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선비 박훈장이었다. 참봉어른, 소인은 다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지난봄 수해 때 구휼미가 백성에게 닿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소인이 어찌 없는 말을. 없는 말. 내 놈이 상소를 올려 나를 고발하려 했잖느냐. 그 일은 접었습니다. 맹세 후 다시는 그런 일을 꿈에도 꾸지 않겠습니다. 맹세? 죽은 자는 맹세가 필요 없지. 최참봉의 손짓에 그늘 속에 있던 장정들이 순간 박훈장에게 달려들었다. 분이는 자기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다. 둔탁한 소리, 그리고 침묵. 내일 아침에 이놈이 현감날이 인장을 훔쳐 달아나다 실족 쌓은 것으로 꾸며라. 예,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흔적 없이 해라. 그러고 저놈에게 빼앗은 것 있지? 우리 집 사랑채 마루 밑에다 깊숙이 넣어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횃불이 멀어졌다. 분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발짝 내딛는데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말해야 한다. 박훈장이 죽는다고. 무언지 몰라도 박훈장에게서 빼앗은 것이 최참봉의 사랑채 마루 밑에 있다고. 아버지는 형방이니까. 관아 사람이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도 최참봉의 눈치를 보지 않던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발이 멈춰버렸다. 말했다가 아버지까지 해를 입으면, 우리 집도 저렇게 되면. 분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박훈장이 죽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박훈장이 현감나리의 인장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다. 관아에서 포조를 풀어 박훈장을 잡으러 나섰다는 말도 들렸다. 살아있구나. 분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떻게든 살아서 달아났구나. 하지만 도둑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살아있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분이는 시장터에서 박훈장의 어린 아들과 마주쳤다. 겨우 5살 된 아이는 아버지가 도둑으로 몰려 쫓기는 줄도 모른 채 굶주린 할머니를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구걸해 얻은 좁쌀 주머니를 품에 소중히 안고 있었다. 그때 최참봉의 하인들이 길을 지나다 아이를 거칠게 밀쳤다. 이 도둑놈의 자식! 내 아비가 훔친 인장은 어디다 숨겼느냐? 아이가 넘어지며 품고 있던 좁쌀이 흙바닥에 쏟아졌다. 아이는 울먹이며 흙 묻은 좁쌀을 손톱이 깨지도록 긁어모았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분이의 가슴에 불덩이가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저 애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저 멀리서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걸어오는 최참봉과 눈이 마주친 순간 고개를 숙이고 분이는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지만 분이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날 이후 분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목이 메어 좁쌀 한 알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게 되었다. 박훈장의 노모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도둑의 가족이 되었다. 노모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했고
아들 박일동은 고아 신세가 되어 먼 친척 집에 맡겨졌다. 분이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고 분이가 갓 17을 넘겼을 무렵이었다. 외갓집에 다니러 갔다가 우연히 한 사내를 장터에서 보았다. 등이 굽고 손이 거칠었으며 눈빛만 유난히 또렷했다. 분이는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박훈장이었다. 그는 나무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그리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억울함도 분노도 원망도 없는 얼굴. 분이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날 밤의 일을, 최참봉의 죄를,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고 지금 말하면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다. 그러나 그 순간 장터 저편에서 포졸 둘이 지나갔다. 본능적으로 분이는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박훈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날 이후로 분이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의 침묵은 긴 세월 커다란 바위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18살이 되던 해, 분이는 같은 고을 아전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 자식을 낳고 살림을 꾸리고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최참봉은 더욱 세력이 커져서 고을을 쥐고 흔들었고 박훈장의 아들은 어디선가에서 머슴살이 한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이제 중년이 된 여인 분이는 가끔 밤중에 혼자 뜰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11살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입안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었다가 다시 목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 말해도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최참봉 집안이 이 고을에서 얼마나 큰 세력인데.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갔다. 분이가 43살 되던 해 봄이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고을 수령들이 구율미를 빼돌린다는 고발이 조정에 올라갔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린 것이다.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어온 날 밤, 분이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이의 눈빛을 보고 남편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32년 전 그 늦가을 밤의 이야기를 분이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말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목소리도 갈라졌다. 당신이 그 비밀을 32년이나 혼자 안고 살았단 말이오? 남편의 눈이 붉어졌다. 증인이 당신 하나뿐이오? 저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지금까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분이는 다음 날 아침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사는 즉시 최참봉을 잡아들였다. 최참봉의 사랑채 마루 밑에서는 오래된 문석의 짝이 나왔다. 그 안에는 30여 년 전 박훈장이 조정에 올리려 했던 구율미 횡령의 증거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최참봉이 빼앗아 감춰두었던 것이었다. 박훈장의 행방을 수소문하자 놀라운 일이 밝혀졌다. 그는 죽지 않았다. 이름을 바꾸고 대결이 떨어진 북쪽 고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그리고 30여 년 만에 그가 올린 상소가 이번 암행의 발단이었다. 박훈장은 노쇠했지만 아직 정신이 살아있었다.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붓을 들었던 것이다. 박훈장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벗겨지던 날, 고을 사람들이 모두 관아마당에 모여들었다. 한쪽 구석에 낯선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머슴살이로 굳어진 손, 때 묻은 도포, 박훈장의 아들이었다. 누군가 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어사가 분이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 공을 치하하자 박훈장의 아들이 군중 속에서 걸어나와 분이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절을 받으며 분이는 32년 동안 모갈에 고였던 것이 한꺼번에 눈으로 쏟아졌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더 일찍 용기를 내야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박훈장은 32년 만에 아들과 해우했다. 아들은 이듬해 비로소 과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도둑의 오명을 쓰고 있어서 과거 응시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최참봉은 멀리 귀향을 갔고 고을에는 오랜만에 봄이 찾아왔다. 2년 후 박훈장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분이의 남편이 그 소식을 들고 뛰어왔다. 여보 들었소? 박서방이 급제했다오. 세상에 39의 나이였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 말고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밤 담 뒤에서 숨을 죽이던 아이가 생각났다. 그래요. 참 잘 됐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 안에 32년의 세월이 들어있었다. 소호쿨 극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구휼미 횡령과 무고를 다룬 실록의 기록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